만약에 대공황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나 닷컴버블이 꺼지는 상황이 만약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몇 개의 시그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선도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단기 금리가 이제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장기로 갈수록 수익률이 높은데 금리를 막 올릴 때는 역전되거든요. 반대로 이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이게 해소가 돼요. 해소가 되는 그 시점이 경기가 침체되는 순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일, 또 그리고 현재 세상을 보는 저의 시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100년 전 세계 대공황과 비슷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난해 7월에 IMF,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에서 전 IMF 총재 라가르드, 현재는 이제 ECB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 상황하고 2020년대 상황이 너무 비슷한데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기술 변혁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와 지금과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주의적인 그러한 성향이 너무 강하게 나타난다. 이게 당시에 세계 대공황의 원인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러한 세계 대공황의 그런 유령이 다시 어슬렁거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술이 막 AI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막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좋은 세상일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과잉 투자가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당장 수익은 안 나타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패닉 상태가 되고, 그래서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그게 1929년 10월 세계 대공황의 시작이었던 주가 폭락이거든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관세 전쟁을 본격적으로 막 터뜨리고 있잖아요. 그게 1930년에 그 미국에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1929년에 사실 상하원 합동으로 다 사실은 그걸 통과시킨 다음에 실제 당시에 후보 대통령이 그것을 이제 정식으로 이제 서명한 것이 이제 1930년 3월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관세율이 당시 40%였는데 평균적으로 60%까지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국가들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다 이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쪼그라들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공황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소위 얘기하는 테크주, 뭐 M7이라고도 하잖아요.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업들이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게 잘 나갈 때 그러다가 지금 실체가 없는 거 아니야? 특히 이제 엔비디아 뭐 이런 거, 아니면 최근에 뭐 AI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여러 업체들이 뭐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중국에서 뭐 딥시크라고 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기업이 막 나타나가지고 정말 싸게, 정말 쉽게 이렇게 막 그런 경쟁 제품을 막 만들어내니까, 그러면 이거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과연 수익이 나올까?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패닉에 빠지면 그게 이제 크게 이제 주식 시장, 증권 시장이 이제 폭락할 수도 있고, 그게 시발이 되어서 이제 경제가 막 침체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관세 전쟁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 막 확산이 되면,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그야말로 예전에 그런 세계 대공황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걸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관세 전쟁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기 때 그때 이미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때 이미 중국에 대해서 평균 관세를 한 25%를 이렇게 막 올렸거든요. 그렇게 올렸다가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도 그걸 없애지 않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관세 전쟁,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뭐 기술 전쟁 해가지고 뭐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기술이 뭐 중국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조치를 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 시작이 됐는데, 트럼프 2기가 이제 들어서면서 그런 예전에 그 관세 전쟁을 어쩌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더 강화하고 또 전 세계로 이제 확산시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취임을 이제 1월 20일 날 했는데, 취임하자마자 사실 이제 인접하고 있는 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부과하겠다. 그래서 뭐 이유는 뭐 펜타닐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약이 막 넘어오는 걸 왜 못 막냐. 또 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자들이 막 넘어오는데 왜 못 막냐. 너희들이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지 않으면, 제대로 막아주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사실 트리도 캐나다 총리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이제
멕시코 대통령이 이제 찾아가고 전화하고 이러면서 한 달 유예했다가 다시 또 한 달이 지나니까 다시 또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며칠 있다가 다시 또 한 달 또 유예하고 있는 현재 상태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관세를 또 다른 전반적인 상품이 아니라 특별히 이 펜타닐과 관련해서 관세를 이제 추가로 부과했는데 그게 이제 중국은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보복 관세를 이제 부과하고 있고 또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위 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또 이제 관세를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또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제 마약과 그리고 이제 국경으로의 이제 불법 이민 문제를 빌미로 해서 이제 관세 부과를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점점점 더 품목을 확산하고 또 대상 국가도 확산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세 부과를 사실 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중국에 대해서는 뭐 60% 관세를 부과한다고 그랬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뭐 한 20% 정도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관세를 이제 보편 관세가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하고의 무역에 있어서 특별히 무역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를 많이 부과하겠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품목별로도 보니까 미국보다 관세율이 높은 나라는 거기에 맞춰서 미국도 관세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이제 그러한 이제 상호 관세를 이제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다 우리나라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난해에도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8번째로 무역 흑자를 많이 본 나라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뭐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을 경유해서 아니면 멕시코를 경유해서 아니면 베트남을 경유해서 간접적으로 수출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세 나라가 다 미국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많이 부과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관세 폭탄을 맞아서도 힘들고 또 간접적으로 다른 나라를 통해서 관세를 부과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힘들고 또 이런 나라들이 또 다 이런 관세 전쟁에서 당연히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그런 나라들대로 내수를 위한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당연히 수출하는데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실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너무 조그만 영토 속에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나라인데 지금 한때는 우리가 뭐 1960년대 이후에 소위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이라고 해서 뭐 한 해에 뭐 14%까지 막 이렇게 성장하는 때가 있었고 그래도 뭐 최소한 10% 아니면 뭐 5% 후반대 막 계속 성장했는데 그때만 해도 전 세계가 자유무역 세계화를 막 하던 시절인데 이제는 이제 보호무역 시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중상주의 시대로 완전히 회귀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게는 정말 엄청난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엄청난 쓰나미가 우리나라로 지금 몰려오고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이 높아지는 관세에 대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 가지고 먹고 산다는 게 뭐냐면 수출이 잘 돼야지만 이 기업들이 고용도 많이 하고요. 또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이 대기업들인데 그럼 거기에 딸린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기업들도 같이 경제가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예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마치 맨 앞장서던 우리 선수가 제대로 나가서 경기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왜냐면 저쪽에서 계속 방어막을 치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그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연관 기업들 그리고 또 거기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고용이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가계소득도 당연히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면 이 가계 소비가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가까이 되는데 걔가 침체가 되면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고요. 내수는 사실 소비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까지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수출이 안 되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투자를 많이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수에서 이제 소비도 잘 안 되고 투자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굉장히 힘들 거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한국은행이 현재 잠정적으로 추계한 경제 성장률은 2.0%라고 하고 올해는 지금 막 그걸 계속 낮춰가지고 1.5%까지 낮췄어요. 그리고 내년에 한 1.8%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낮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수가 지난해보다도 나쁠 뿐만 아니라 수출이 지난해는 굉장히 좋았어요. 주로 반도체 경기가 또 좋아서 그랬는데 지금 수출 경기가 완전히 꺾어졌어요. 특히 이제 반도체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일의 수출 상품인데 거의 20% 가까이 차지하는 그러한 품목인데 그 반도체 그 중에서도 이제 D램 우리가 보통 레가시 반도체라고 하는 삼성전자가 주로 수출하는 그런 반도체의 사이클이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 2월에 수출이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가 이제 수출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전반이 수출이 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1월, 2월을 다 합해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수출이 한 4.5% 정도 이렇게 감소했거든요. 지난해는 뭐 수출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그래도 경기가 나쁘다고 했는데 이번에 수출까지 계속 안 좋아 버리면 앞으로 더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관세 전쟁을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막 시작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반도체 사이클까지 이게 이제 호황에서 이제 침체 쪽으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그런 외풍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력 상품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될 거다. 그러면 이제 낙수 효과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반적인 산업이 위축된 이후 한국과 미국 증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그 주식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나빴어요. 뭐 가장 좋은 나라라고 하면은 거꾸로 뭐 대만이라든가 아니면 미국도 전반적으로 S&P 500이라든가 아니면 뭐 나스닥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다 20% 이상 다 사실은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다 20%까지 이렇게 다 하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 지금 잠깐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난해는 너무 우리는 나빴고 미국은 너무 좋았으니까 이번엔 미국이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야. 그래서 잠깐 뭐 그런 듯하게 보이지만 이거는 좀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게 뭐 비즈니스 사이클 차원에서 지난해 굉장히 나빴으니까 우린 좋아져야 된다. 사실은 어쩌면 이게 뭐 1층 밑에 뭐 지하도 있고 지하 1층 밑에 또 지하 2층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뭐 지하 1층 왔으니까 이제 다시 또 1층, 2층 자꾸 올라갈 거야. 이렇게 막연한 그런 희망 고문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도 굉장히 어렵고 내수도 어려운데 그런 전반적인 경기가 어려운 거고 그것은 기업들의 수익성이 나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결국은 기업의 주가는, 그러니까 주식 가격은, 그 평균적인 주가는 결국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을 반영하는 건데 전반적인 수출도 안 좋고 내수도 안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은 잠깐 뭐 반짝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 시장도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관세 전쟁을 본격화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이제 기술 혁명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거기에 좀 과잉 투자된 그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들 도망갈 준비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생각해 보면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고치 대비 지금 짧은 기간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거의 20% 이상 빠졌거든요. 이게 빠졌는데 이거는 1990년 닷컴 버블 막 꺼질 때 그때도 시스코가 뭐 한때는 뭐 이게 짧은 한 1년 반 동안 거의 한 당시 기준으로 제가 기억에는 한 3배 정도 이렇게 올랐다가 거꾸로 한 1년 정도 거의 비슷한 기간 동안에 거의 70-80% 이렇게 확 빠졌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확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예전과 같은 상황이 이제 대공황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뭐 닷컴 버블이 꺼지는 상황이 만약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몇 개의 시그널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러한 선도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장단기 금리가 이제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막 올릴 때 그때는 이제 장기 금리 하면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이제 10년짜리 그리고 이제 2년짜리 이렇게 비교할 때 보통은 이제 장기로 갈수록 수익률이 높은데 금리를 막 올릴 때는 역전되거든요. 역전되는데 반대로 이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이게 해소가 돼요. 해소가 되는 그 시점이 꼭 보면 역사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게 시차가 있어서 바로 그렇지는 않고 한 3개월, 6개월 좀 지나면 경기 침체를 가는데 지금 거의 지금 3개월 지나고 6개월 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역전이 해소된 것.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굉장히 주의 깊게 저는 보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투자자분들도 뭐 2가지 지표 정도는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더군다나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트럼프 2기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막 관세 전쟁을 막 이렇게 벌이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투자금을 좀 그래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 뭐 현금을 뭐 저는 일부 갖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질 때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한국은 사실 그 수출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수출 시장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수출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해요. 일부에서는 뭐라고 해요? 내수를 키워가지고 먹고 살면 된다 이래요. 그거는 말장난이에요. 조그만 땅덩어리에 지금 뭐 자원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땅에서 나오는 자원만 가지고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소비하고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의 원재처럼 외국에서 원자재 들여오고 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수한 인재,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거기서 좋은 상품 만들어서 해외에 팔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외화를 벌어들이고 또 그거 가지고 외국에서 다시 또 원자재도 가져오고 또 더 좋은 기술도 또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좋은 상품 더 많이 생산해서 해외 수출하고 이러면서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수출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은 상품,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더 좋은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말같이 쉽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엄청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느냐? 일단 우리의 투자 재원이 한계가 있는데 그 투자 재원을 상당 부분을 어디다 쓰고 있느냐면 다 부동산에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GDP에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가 살짝 넘어요. 31%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 한 15%가 다 부동산 투자예요. 건설 투자. 이거는 OECD 국가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우리나라 말고는. 너무 많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이 일반적인 우리 투자,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 그러니까 건설 투자도 투자인데 그거 말고 소위 얘기하는 설비 투자, 그리고 R&D 투자. 그러니까 새로운 신장비를 들여오고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투자에 들어갈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더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에 우리 가계 자산의 80%가 묶여 있어요. 자산이 다 글로 가 있으니까 주식시장에 자산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 가격은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고 주식 가격이 저평가되니까 기업들이 새롭게 투자 재원을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R&D가 안 되고 새로운 장비를 들여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제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제가 새로 출판한 그 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 중심인 경제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미래에 답이 없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투자 자원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젊은이들로 하여금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하고 그 집값이 자꾸 오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빚을 내서 또 집을 사고 이렇게 전부 글로 몰빵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려면 내 집이 필요한데 집값은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17년 이후에 3배 이상 다 올랐잖아요. 서울 강남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막 올라 버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서울 강남을 보냐. 지방은 많이 집값이 떨어졌는데. 아니 일자리가 지방에 있습니까? 일자리가 다 서울 수도권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젊은 사람들이 그걸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길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이걸 탈피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한국 경제는 저는 정말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기도 그냥 위기가 아니라 절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출판한 책 제목이 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에요. 누구는 이거 무슨 뭐 공포 마케팅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위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997년 IMF 외환위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1990년대 말 거쳐서 뭐 2000년 닷컴버블 꺼질 때라든가 아니면은 뭐 2009년 세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이제 경제가 침체하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 이제 또 마이너스 성장할 때 이게 위기지 지금 뭐 왜 위기냐 아직 플러스 성장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위기는 어떤 위기냐면 내가 그냥 길을 가다가 저 위에서 2층에서 누가 물을 확 부었어요. 뜨거운 물을. 내가 그래서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내가 적절한 치료만 받으면 내가 쉽게 일어나서 다시 정상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1997년, 98년 외환위기 때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로 V자 반등을 했어요. 마이너스 4.8% 성장했다가 다음에 플러스 10.3% 성장했어요.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요. 그때는 마이너스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마이너스 근처까지 갔다 금방 V자 반등했고요. 2020년 그 당시에도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그러다 플러스 성장으로 바꿨죠. 마이너스 0.7였다 플러스로 확 올라 버렸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점점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때 1970년대는 연간 성장률이 15% 가까이 될 때도 있었어요. 14.9% 1977년대. 그러다가 10% 밑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5% 후반대로 됐고 이러다 5% 미만으로 떨어졌고 이제는 2%까지 왔는데 이제 한국은행이 올해부터는 잠재 성장률이 2%도 아니고 1.8%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한국은행 이야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게 1% 밑으로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2040년대 후반으로 가면 0% 밑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게 위기 아닌가요? 이거는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인데 이게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 있는 냄비 속에 그 물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데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은 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데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기 아닌가요? 저는 이게 더 심한 위기다. 그래서 절대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려야 되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 빨리 늙어가고 있어서 그래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정말 인구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 비중, 보통 65세 이상 인구를 이야기하는데 현재는 한 20% 정도 돼요. 이 정도는 OECD 평균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괜찮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023년도에 0.72명이었어요. 그러다 지난해에 반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0.75명이래요. 그래서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봤자 OECD 평균이 1.5명이에요. 그게 딱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됐다고 하는 나라, 전체 고령 인구 비중이 한 30% 되는 나라, 그게 일본이거든요. 거기도 합계 출산율이 1.2명이에요. 우리보다 높아도 엄청나게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아 뭐 이래요.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그러면서 어떤 분은 뭐라는 줄 아세요? 선진국은 누구나 다 보면 이게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다 성장률이 떨어진대요. 정말 그런 얘기 들어볼 때마다 저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고 한편으로 정말 분노가 막 끌어올라요. 정말 그런가요? 일본은 그래요.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유럽이 그래요. 유럽이 점점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유럽을 따라갈까요? 왜 미국은 안 보냐고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면 왜 싱가포르는 안 보냐고 여쭤보고 싶어요. 미국을 한번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가 15배 커요.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은 한 25%고 우리는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5배 더 큰 거예요. 소득 수준도 1인당 국민소득 수준도 우리나라보다도 2.5배로 높아요. 그런데 거긴 성장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난 70년대 중반 이후에 계속 평균적으로 2.5%예요. 우리나라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2%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미국보다 더 낮아요. 앞으로 더 낮을 거고요. 이제 일본 따라갈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고 유럽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미국이나 싱가포르를 따라가야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정말 이건 정말 절대 위기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더 어쩌면 큰 위기다 하는 거고, 사실은 그래도 인구가 이렇게 고령화가 돼도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막 미래 먹거리 투자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기술 막 만들고 새로운 상품 막 만들고 우리 전 세계에서 뭐 잘 나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인구 고령화를 보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그쪽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투자가 다 어디로 가느냐? 다 부동산 투자로 간단 말이에요. 전체 GDP 중에 투자가 30% 이상이라서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사실 그중에 절반이 다 건설 투자예요. 자, 집 짓고 아니면 저기 뭐 고추 말리는 공항 지으면 그게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최첨단 설비를 들여오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 자꾸 만들어내야지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뜩이나 빨리 늙어가고 있는데 미래 먹거리 안 만들고 전부 부동산에 다 매달리고 있으니까 정부 그렇고 정치권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가게까지 거기 끌려가가지고 다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랬어요. 지난 정부대로 3배 집값 올렸고요. 이번 정부도 집값이 떨어질만 하니까 2022년 중후반 이후로 그러니까 뭐 무슨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니 이런저런 막 이름 붙여가지고 정책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막 40조 지난해는 60조 이거 올해도 60조 풀겠다고 그래. 막 돈을 풀어요. 그래가지고 집 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그 젊은 사람한테 미래소득 끌어다가 빚내가 집 사면 그게 과연 도와주는 거냐는 거죠. 그럼 전부 투자 재원이 다 글로 가버리고 젊은 사람들 전부 빚더미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 오르면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집값 더 올라가면 앞으로 또 그럼 더 젊은 사람들, 더 어린 사람들 이제 막 나이가 더 이제 성년이 되어가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려면 집값 더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어떡하죠? 그럼 그때 또 그럼 돈 더 많이 빌려주나요? 이게 말이나 되는 정책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빨리 늙어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정말 미래 먹거리를 열심히 만들어도 부족할 판에 지금 엉뚱한 데 돈이 가고 있다 하는 게 큰 문제고, 더군다나 그래도 또 우리 인적 자원이라도 좀 우리가 점점점 더 정말 고숙련 최고의 창의적인 인재를 막 만들어내면 그
그러면 막 새로운 기업들 만들고 새로운 기술 만들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부터 아이들한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죠. 뭐 여기저기 막 학원 막 뺑뺑이 막 돌리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요? 과학자 되기 위해서 그러나요? 나중에 엔비디아 만들려고요? 테슬라 만들려고요? 아니죠. 의사 되겠다고, 판검사 되겠다고, 아니면 어디 소수대 몇 개 대학 그 졸업장 따려고 그냥 막 그렇게 뺑뺑이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공부는 또 뭐예요? 전부 다 그냥 단순 암기, 반복.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수능 시험 봐가지고 그 시험 가지고 수능 시험 뭐 1.2점 차이 가지고 대학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창의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혹시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가고 혹시 내가 원하지 못하는 의대 못 가면 그러면 또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러면서 또 인적 자원을 계속 낭비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미국이 그렇습니까? 제가 미국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정말 우리가 너무나 심각한 병에 지금 걸려 있다. 그걸 제가 뭐라고 하냐면 빨리 늙어가는 조로증. 거기에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부동산 몰빵하는 그러한 정책. 그래서 뭐 당뇨병에 거기다 고혈압에 콜레스테롤까지 막 엄청 높아지는 이러한 합병증까지 걸려 있는 이런 상태다. 거기에다가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가는 걸 갖다가 그냥 잊어버렸어요. 이게 지금이 정상인 줄 알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냥 치매까지 걸린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까? 거기에다 외부에서 이제 엄청난 쓰나미가 막 몰려오고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국은 또 완전히 혼란스럽고 서로 싸워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말 제가 제 채널 홍보하고 제가 제 책 홍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속상해서 제가 제 채널 하는 거예요. 이현웅 교수 경제포럼도 그렇고 제가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책을 출판하는 것도 정말 이거 알려야 되겠다. 정말 사람들이 위기라고 생각 안 하는데 정말 위기입니다.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고 오늘 여기에 나와서도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이거 정말 이런 문제점을 같이 우리가 인식하고 빨리 여기에서 이 뜨거운 물 속에서 이 냄비 속에서 빨리 튀쳐나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1.5%로 하향 조정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지난해 11월 말에 이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은 이제 1.8%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이제 벌어질 것 같고 또 내부적으로도 이 내수가 계속 더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겠네 해서 연초에 이미 이렇게 가다 보면 한 1.67% 정도 할 거다. 공식적으로 전망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경제 성장 전망치 1.5로 낮췄어요. 사실 제가 뭐 자화자찬 같지만 제가 연초에 제 채널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주가, 환율 그리고 또 뭐 전반적 전 세계 전망을 다 했는데 거기에서 저는 1.5 하면 잘한다. 더 낮을 수도 있다. 그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게 1월 초예요. 1월 1일, 2일 막 그때 할 때. 이건 다 낮추고 있잖아요. 근데 1.5도 잘하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심각한 그러한 전쟁 상황 비슷하게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930년대 세계 대공황과 같은 그러한 상황 근처까지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나라는 정말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맞물려서 수출이 안 되면 낙수 효과도 없는 거잖아요. 물론 뭐 지난해 수출 잘 돼도 낙수 효과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더 힘든 상황이 될 거다. 더군다나 지금 완전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방향키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는데 제가 볼 때 1.5 하면 기적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막 튀어 오른다? 전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힘들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한국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가 연초에 바라면 1.5%, 그때 다른 기관은 1.5 하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정부는 뭐 1.8, 뭐 그리고 한국은행도 뭐 1.9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다 최근에 KDI도 좀 낮춰가지고 1.6까지 낮추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대내적인 그러한 상황이 일단 내수가 소비가 완전히 위축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투자가 그 속에 보면 이제 건설 투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일반적 미래 먹거리 투자하는 설비 투자 플러스 R&D 투자가 있는데 건설 투자는 전반적으로 다 죽어 있어요. 뭐 최근에 뭐 서울 일부 지역에서 뭐 집값이 오르느니 뭐 이렇게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집값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고 미분양 주택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새로운 아파트라든가 집을 건설할 만한 그러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건설 투자가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러면 기업들이 그래도 뭐 설비 투자, R&D 투자 열심히 하면 되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투자 재원이 전부 다 이 건설 투자로 다 몰려 있는 상태고 또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여력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내수도 이렇게 어려운 상태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더군다나 대외적으로 보면 수출 환경이 이렇게 나쁜데 거기에 새로운 뭐 공장 설비 들리겠습니까? R&D 투자하겠습니까? 제가 경영을 한다면 지금은 열심히 현금 확보하고 비상대책을 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도 제대로 살아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은 것이 정부 지출을 늘리는 건데 그래서 요즘 추경을 한다 막 이렇게 하지만 그건 정말 임시 땜빵이거든요. 잠깐 뭐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많이 할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 계속 재정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임시 방편적인 그러한 정도의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되돌이키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는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부동산 올인 정책, 뭐 건설 투자만을 부양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러한 방식의 경제 운영 방식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누가 집을 사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건설 투자도 되는 거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분양이 많은데 어떻게 새로운 집을 짓겠어요. 그러니까 집이 팔려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누군가 사도록 해야 되고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상황이 나쁘네 안 살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2022년 중반 후반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둔촌 주공 그 재건축 아파트도 미분양 사태가 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PF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또 이게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막 갈 것 같으니까 정부가 서둘러서 그 다음 해부터 열심히 경기를 막 부양한다는 그러한 핑계로 뭐 했어요? 부동산 경기 띄운 거예요. 그게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이고 지난해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고 올해도 신생아 특례 대출 계속 하겠다는 거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돈을 빌려줄 테니 그거 가지고 집 사라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어떻게 빌려주느냐? 시중 금리보다 좀 싸게 뭐 1%, 2% 사이에 싸게 더 해줄 테니 그거 가지고 집 사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빚을 내서 집을 사니까 가계부채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가계대출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80% 정도가 다 정책대출이에요. 올해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지금 정책대출을 한 60조 정도 한다고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적어도 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 90% 초반인데 그거보다 더 올라가지는 않게 하겠다.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 이거 묶어 보려니까 이제 정부에서 추산하기는 올해 이제 그 정부가 볼 때는 물가 상승률은 한 2% 거기에다가 실질 경제 성장률은 뭐 한 1.7% 두 개 합하면 2.7% 그 명목 GDP 성장이 한 2.7%니까 그 정도 뭐 올리겠다. 그 정도까지만 가계 대출이 증가하는 걸 용인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게 한 78조 정도 되거든요. 78조, 한 80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60조는 정부가 정책 대출로 빌려주고 나머지만 일반 시중 가계대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다 빚내서 집을 사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가계부채가 자꾸 늘어난다. 이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정부부터 계속된 문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도 부족해서 전세할 때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가계대출을 해줘요. 전세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것도 부족해서 뭐 100% 보증까지 해줘요. 지금 그 문제되니까 뭐 90%는 낮추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그걸 아예 없애야 돼요. 전세대출 시작한 지는 뭐 예전에 뭐 이명박 정부 때부터 했지만 지난 정부 때는 그걸 엄청난 규모로 키웠고요. 지금도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줄여줘야 되고 더군다나 보증도 해주면 안 돼요. 그거 해주면서 사람들이 갭 투자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빚더미에 자꾸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GDP 대비 뭐 90% 초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한 어느 정도냐. OECD 국가 중에서 뭐 스위스라든가 호주라든가 뭐 캐나다보다는 좀 낫다. 그래서 4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4위 더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에 있는 그 전세 있잖아요. 전세 보증금을 우리가 주고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더 위험한 가계대출인 거예요. 아닌가요? 4인간의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잖아요. 우리 실제 깡통 전세니 역전세 그러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게 뭐예요? 바로 이 전세 보증금이에요. 그것을 거기에 포함시키면요. 우리나라는 이 가계 대출이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이게 한 GDP 대비 130% 정도 돼요. 이건 단연코 1등이에요. 단연코 1등. 이런 나라 없어요. 스위스보다도 높아요.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GDP, 명목 GDP 성장률 그 이내에서만 잡으면 돼요? 아니에요. 빨리 이걸 줄여나가야 돼요. 우리 경제학적으로도 그동안 계속 연구된 바가 있어요. 이게 초기에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늘어날 때는 많지 않을 때 GDP 대비로 볼 때 그런 때는 그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너무 많이 늘어나서 60% 넘고 뭐 80% 넘으면 학자마다 좀 다릅니다만 그러면 그때부터는 도리어 경제 성장에 역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계속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원리금 갚느라고 소비도 못 하는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줄여줘야 된다. 그냥 명목 GDP 상승률 정도에 그냥 막는 것이 아니라 줄여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빚을 내면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이렇게 하면 정말 답이 없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결국 냄비 속에서 삼겨 죽는 그런 개구리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